조재원입니다. 재난이라고 이제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난 취약 계층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까?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이 재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연결하는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대처를 할 때 이제 어떤 이제 뭐 국가가 되든 정부가 되든 아니면 시민단체가 되든 아니면 한 개인으로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텍스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텍스트가 어떤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대책을 내놓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오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텍스트라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 담고자 할 때는 우리 학자와 같은 사람이든 그게 일반 대중이 됐든 민중이 됐든 간에 어떤 전문가나 정부나 그 대책을 내는 사람들이 담을 수 없는 텍스트가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맥락이 영어로는 이제 콘텍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합쳐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텍스트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혹시 믿으세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그 텍스트를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또 법을 만드시는 분도 여기에 많이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도 텍스트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텍스트가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더 좋은 법을 넣어야지 이렇게 되게 믿고 다음에 내가 뽑는 사람은 그걸 해주겠지 이렇게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늘 또 좀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맥락을 읽어가는데 지금의 방법이 혹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 불을 어디서 혹시 켰는지 기억나세요? 저기 들어오면 왼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스위치를 전기 스위치를 켜면 혹시 여러분은 켤 때 이거 원자력에서 온 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켜셨는지 혹은 뭐 태양광이면 좋겠다, 풍력이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뭐니 해도 화력 발전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 켜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켜면 한전에서 보내 이제 온 거죠. 저 전기에 보면 이걸 아껴야지라는 생각 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뭐 어떡할 거냐? 당신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맥락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이 사회나 이 시대나 아니면 세상이 사실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거든요. 저 이제 스위치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저 스위치 보시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켠다, 깬다 이게 이제 코드죠. 이게 켠다, 깬다 이제 이진법 코드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요 이제 옆에다가 스위치 옆에 원자력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스위치에는 풍력이라고 써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태양광 발전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화력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혹은 그 밑에는 뭐 바이오 에너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를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어떤 이제 토론에서 한번 그런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독일에 가면 마을 단위로 우리 마을에는 풍력 한 20%, 태양광 50%뭐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 사실 그것과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나는 이제 풍력을 쓰고 싶다. 우리 딸이 풍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력을 딱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풍력을 쓴 시간이 바로 이제 합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가서는 태양광을 딱 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세미나 할 때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딱 썼다고 그러면 전 국민이
한 저녁에 9시 정도 되면은 전 국민이 원자력은 몇 프로 썼느냐, 그다음에 풍력을 몇 프로 썼느냐,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부를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고 그분들이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책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결정하면 사실 5년은 가는 겁니다. 거의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막 가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민 혹은 대중이 가진 생각을 읽어내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근데 그런 어떤 맥락과 텍스트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스위치를 여러 개를 달아서 한다면 바로바로 나오고 그분들이 우리가 굳이 다음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선택을 주면 다 그냥 싼 거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그날 따라서 어떤 필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풍력을 발전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 혹은 투자자 혹은 뭐 이런 보급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쓰게 돼 있죠. 그러면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맥락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맥락은 텍스트가 합쳐져서 그 맥락이 만들어진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또 어떤 피를 받아가지고 원자력을 막 택했어요. 그죠? 뭐 우리가 어떤 좋아한다 이런 것은 잠시 접어두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자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소형 원전도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또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막 선택하고요. 이렇게 된다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이 그때 나온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우리가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전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고 국가에 대한 반정부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이 있고 재난을 대응하고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텍스트 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했을 때 세상과 여러 가지의 질서의 맥락이 다시 잡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법제, 제도, 체계, 시스템, 그러면 그 체계가 만들어지면 텍스트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그 언어를 쓰는 거죠. 만약에 저기에 에너지에 쭉 달려 있으면 저거 가지고 우리는 본격적인 에너지에 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에너지를 하면 아끼자. 얼마 이상 쓰면은 할증료가 붙는다 안 붙는다. 니는 한 달 작년에 지난달에 몇 킬로와트아워를 썼니? 이 정도죠, 그죠? 근데 많은 언어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만약에 저렇게 되면요. 버스를 탄다. 그러면 버스 탈 때도 이제 지금은 띡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마크가 있는 거죠. 풍력, 바이오, 수력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거기다 대고 띡 하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화가 바뀌고 텍스트가 바뀌면 이 세상을 흐르는 흐름의 자체가 바뀌고 그것은 디지털화돼서 디지털에 대한 언어가 바뀌고 그 언어는 대화를 바꾸고 대화는 소통이 되고 소통은 사회를 바꾸고 사회는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쓰는 기호와 언어가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안이 있느냐? 당신 뭐 특별한 대안이 있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이번 학기에 이제 과학인문학이라는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듣고 있죠.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제 입장이 되셨을 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는 뭐죠? 학점이죠, 그죠? 여러분 혹시 학점이 아니고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유엔이라고 자리를 한번 택했다고 생각하면 유엔이든 아니면 IPCC 회의에 여러분께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셨다 이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이제 다른 국가의 대표들한테 혹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다른 국가들한테 이렇게 줄여달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이게 돈 없이는 부족합니다. 거의 그것을 아니면은 힘듭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되게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탄소 거래, 탄소 법제화 혹은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유엔의 가이드라인을 쭉 보시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다 돈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돈이 아니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아, 그것만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안고 손도 이렇게 잡고 따뜻하게 포옹도 하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돌았으면 사실은 돈이 아니면 그 큰 나라가 미국이 움직일까요? 이게 설득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냐면 1980년대 혹시 그때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티나라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와서 정치계를 휘어잡은 한 분이 계시죠. 마가렛 대처 여사 있잖아요, 그죠? 신자유주의자라고 우리는 하는데요. 그 이전에 영국이 상당히 고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상당히 이제 영국이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분이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TINA, T-I-N-A죠.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면 당신은 무슨 대안이 있느냐?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외에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 라는 거죠. 사실 이 논리는 지금까지도 많이 통하고 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티나는 사실 우리 이전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소위 얘기하는 어떤 진보 정부가 들었으더라도 사실 뭐 심지어 뭐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김대중 정부라든지 그 이후의 정부에서도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논리,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일단 돈을 벌어와야 된다. 우리가 경제가 벌어야 되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정의지 어떻게 벌어오느냐가 정의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텍스트를 만든 적이 혹시 있었느냐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감히 공학자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되지만 모르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게 경제학이 깊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뭐 잘못 얘기하면 오히려 더 두드려 맞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제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의 텍스트를 한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럼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감히요.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화폐 경제도 아닌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막 어떤 그 태양광을 많이 쓰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화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블록체인도 좋고요. 아니면 DNA 화폐 같은 거 역시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김영민 교수님 옆에 갔다, 이제 박완신 선생님 옆에 가면은 우리 DNA가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선택과 내가 가진 특징과 내가 가진 선호되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빅데이터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끊임없이 나는 얘기를 하고 선택을 했다면 이게 이제 되면 내가 쓱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의 디지털 DNA와 여기 있는 선생님의 DNA가 이렇게 맞춰지면 우리가 뭔가 통하는 게 있으면 어떤 생길 수 있는 질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는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기술이 아직 있나요? 뭐 이렇게 비판하실 수 있지만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돈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돈을 만들면 여기 있는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만 쓸 수 있는 돈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딴 카페 가면 못 쓰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한데 어떤 분이 이제 왔는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그럴듯하다. 그럼 나도 그게 돈을 깨워줘. 그러면 우리끼리 통하는 토큰 화폐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만약에 이제 어떤 스페인에 계신 분이 있는데 뭐 학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DNA도 맞고 디지털 DNA 맞고 그럼 나도 좀 깨워줘. 그럼 나는
나는 내가 뭔가 뜨개질을 굉장히 잘하는데 나는 뜨개질을 줄게. 너는 내 어떤 강의를 잘하면 나 우리 학교 와서 강의를 해줘. 그러면은 그게 돈이지 뭡니까? 우리가 꼭 법정 앞에만 돈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아까 우리 박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재난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내가 어떤 가진 모든 것들을 대해서 뭔가 도와주고 싶다면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우리 법정 화폐를 가지고 물을 사서 주고 혹은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독특한 화폐가 있고 우리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화폐를 동의해주는 화폐가 있는데 여기 어떤 재난지역에 가서 우리 화폐가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 가자지구에 가면은 내 화폐가 쓰고 그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이가 어떤 학교에 왔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는 그 토큰을 받고 그 토큰 화폐를 받고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학비를 받겠다 이런 식의 규약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텍스트가 생기는 거고 그 텍스트는 컨텍스트가 되고 그 컨텍스트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세상이 소소히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아, 참 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독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의 질서로 노력하는 분들의 노력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것을 하되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질서를 만들려면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텍스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도 좀 바꾸고요. 전기도 좀 바꾸고 그러면 내가 쓴 양에 따라서 요금을 달리 내는 거죠. 그럼 달리 이렇게 요금이 징수되는 그 분야의 독특한 에너지원은 이렇게 좀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커피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유기농이라든지 에너지도 유기농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독특한 화폐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큰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버스 회수권을 쓴 세대이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얘기가 이게 감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독특한 아이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커피, 음식, 집, 그 좋은 아파트, 그죠? 아파트도 우리는 토큰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회사가 나타나면 안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사회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서히 가다 보면 그런 움직임이 되고 그게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는 어떤 특이점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힘들게 다 국가가 하고 다 정부가 하고 다 유엔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였을 때 힘이 생기는 그런 질서가 디지털 시대에는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그 1989년을 기적의 해라고 브루노 라투르는 정의를 합니다. 1989년도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WWW가 시작됐죠. 다음에 GIS가 됐고요. 다음에 그 해 독일에 이렇게 담이 무너집니다. 이게 참 묘한 일들이 그 해에 그냥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WWW를 설계한 그 토마스 버나드 리 교수가 만든 언어가 HTML 기호입니다. 그 HTML 언어는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해석,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이 마이크 하면 마이크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HTML이라는 언어는 연결만 해주는 언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컴퓨터 공학이나 전산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결만 시켜주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이 교수는 얘기했고 HTML로 WWW를 1989년도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10년 단위로 세상이 팍팍팍 바뀝니다. 한번 연세가 많이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겪어왔거든요. 89년 이후에 검색 엔진이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검색 엔진이 나타나면 뭐가 생길까요? 빅데이터가 생기죠. 그죠? 빅데이터가 생기니까 이세돌도 무너지고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고 이 디지털 세상의 코드, 시크릿과 같은 비밀의 코드는 뭐냐면 그 이전 세상, 그러니까 1989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고요. 그 이후 태어난 사람을 디지털 인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부터 다른 거죠. 뭐가 가장 큰 게 다르냐면은 그 이전은 국가 혹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딱 중심에 서가지고요. 이 의미를 만들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디지털 세대는 어떤가요? 구글을 중심으로 한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는 꼭 구글이 또 지배하지는 않을 거죠. 왜냐하면 구글도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한 2분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게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류가 세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호가 쏟아져 나오고 그 기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호. 텍스트가 되고 그것이 디지털 인류가 새롭게 이 세상 질서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질서가 가치를 만들고 하는 것이 디지털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의 문제 혹은 경제 성장의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